이 리뷰는 컴포인트에서 무료로 노트북을 대여받아 제작하였고 추가적인 금전적 보수는 없었고 리뷰 내용에 대한 사전 검수 없이 자유롭게 제작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메인으로 쓰면서 모든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있는 컴퓨터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기가바이트 에어로입니다. 중간에 신형으로 한번 바꾸면서 지난 2년 동안 제 메인 노트북은 항상 에어로였죠. 이게 정말 그렇게 좋은 노트북이냐고 물으면 사실 그건 아니긴 한데 여튼 제가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노트북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어로 신형 리뷰 제안을 받았을 때 망설이지 않고 바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전 에어로를 쓰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고쳐졌는지 확인을 해봤죠. 그런데 이번 에어로는 그래픽 카드만 업그레이드되고 다른 부분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보죠. 제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장점은 게이밍 노트북 중 좋은 편인 빌드 퀄리티, 4K OLED 스크린, 조용하고 편안한 키보드, 충실한 포트 구성, 좋은 표면 온도 정도가 있겠고, 단점은 스펙보다 무거운 무게, 흔들리는 힌지, 최악의 웹캠 위치, OLED 스크린의 회색 개조 이슈와 플리커링, 팬 소음 정도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대여받은 에어로의 스펙은 사실상 최고 사양의 제품입니다. 인텔 i9 10980HK CPU, RTX 3080 랩탑 GPU, 64GB 램, 2TB SSD 등 넣을 수 있는 최고 사양의 제품을 대여해주신 것 같은데 최고로 좋은 제품을 줘야지 좋은 리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건 절대로 이 구성으로 구매를 하면 안 되는 스펙입니다. 이 스펙으로 구매하면 가격이 400만원이 넘는데 인텔 10세대 i9은 사실상 인텔 i7 옥타코어 CPU보다 클럭이 좀 더 높은 것에 불과한 CPU이고 에어로가 그래픽카드에 그렇게 높은 전력을 공급하는 노트북이 아니기 때문에 3080의 성능을 충분히 뽑지 못하고 노트북에서 32기가를 넘는 램이 필요한 사람은 정말 극소수라고 생각하며 저장 장치야 뭐 넉넉하면 좋긴 하지만 합판을 뜯고 SSD를 추가하는 것이 용이한 제품에서 2TB의 SSD를 장착하여 출고하는 제품은 너무 가성비가 나쁘죠. 제 생각에는 i7 CPU, RTX 3070이나 3060 GPU, 램과 SSD는 가장 낮은 용량의 구성을 선택한 다음 필요한 만큼 확장하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디스플레이는 15.6인치의 DCI P3 사격력 100%를 만족하는 4K OLED 디스플레이, 배터리는 99W의 대용량 배터리, 와이파이 6 지원하는 인텔 AX200 랜카드가 탑재되어 있고 실측 무게는 2235g으로 스펙표에 표기되어 있는 무게인 2kg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솔직히 2kg이랑 2.2kg이랑은 완전히 체감되는 게 다르거든요? 이전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정도면 약간 사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노트북의 내부에 접근하려면 별 모양의 나사를 많이 풀어야 합니다. 이게 규격 이름이 뭐더라? 뭐 어쨌건 정밀 드라이버 세트 사면 들어있는 규격이니까요. 하판에는 굉장히 넓은 면적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거의 시스루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이는 공기 흐름에 도움을 주지만 그만큼 먼지가 쉽게 낄 수도 있는 디자인이죠. 내부의 쿨링 구조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두 개의 큰 쿨링팬과 두 개의 공유 히트 파이프, CPU, GPU 각각의 별도 히트 파이프가 하나씩 있죠. 램 슬롯 2개, SSD 슬롯 2개, 랜 카드 모두 교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디자인입니다. 솔직히 디자인은 작년 모델에서 상판 무늬만 좀 바뀐 거 이외에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은 솔직히 저는 이게 그렇게 이상한가 싶긴 한데 많이 욕을 먹었던 디자인이었죠. 재작년까지는 상당히 차분한 디자인이었던 에어로가 갑자기 게이밍 노트북스러운 디자인으로 바뀌면서 그랬는데요. 이건 구형 에어로의 문제점이었던 쿨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긴 해도 솔직히 이번 상판 무늬도 이게 진짜 예쁘다고 넣어놓은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그래도 CNC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바디는 묵직하지만 상당히 견고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상판을 열고 내부에서 바라본 디자인은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 노트북들은 다들 베젤이 워낙 좁아서 이젠 뭐 특별할 것도 없지만 베젤도 상당히 얇은 편이고요. 키보드 위에 구멍 뚫려 있는 이 부분은 스피커가 아니고 통풍구입니다. 하지만 에어로의 디자인이 재작년 후반기에 지금의 형태로 변경되면서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 힌지 흔들림은 크게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이 공중에 붕 떠있는 느낌의 이 힌지는 힌지의 내구도랑은 별개로 상당히 많이 흔들립니다. 포트 구성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사실 이전 에어로랑 같은 포트 구성인데요. USB-A 3.2 Gen 1 3개, 풀사이즈 UHS-2 SD카드 리더, 썬더볼트-C 타입 단자 하나, HDMI 2.1,
미니 DP 1.4, 유선 램 포트, 그리고 오디오 잭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출력할 수 있는 3개의 포트 모두 4K 출력을 제대로 지원한다는 점은 분명 장점이고, 미러리스로 영상을 찍는 입장에서 SD카드 슬롯이 있다는 건 반가운 일이죠. 다만 썬더볼트 포트를 이용해서 노트북 충전하는 것은 여전히 안됩니다. 웹캠은 노트북의 아래쪽에 달려있는데 이 위치에 웹캠이 달려있으면 아래에서 위를 향하여 촬영을 하기 때문에 캠이 못생기게 나오죠. 게다가 마이크도 아래에 달려있기 때문에 팬 소음이 마이크에 아주 잘 들어가는 것도 보너스고요. 그 다음 디스플레이입니다. 에어로에 사용되는 삼성 4K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예전에 별개 영상까지 만들어가면서 설명했었는데, 이 디스플레이는 장단점이 명확한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측정치상 DCI P3 100%를 커버하는 매우 좋은 색 영역을 가지고 있고, 최대 밝기는 380니트 정도로 가장 좋은 수준은 아니지만 빛샘이 없는 아몰레드 특성상 대비값은 압도적으로 좋죠. 펜톤 팩토리 캘리브레이션 된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색 정확도도 높고요. 하지만 화면 밝기를 낮췄을 때 플리커링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안부 개조의 문제, 그러니까 아주 어두운 회색조를 검은색으로 뭉개버린다는 문제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버닝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도 있긴 한데, 제가 10달 정도 사용한 에어로에서 아직 버닝 증상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버닝이 그렇게 쉽게 생기진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4K OLED 디스플레이는 해상도와 색감은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좋은 그래픽카드를 탑재한 노트북이라면 게임도 중요한 요소인데, 게이머 입장에서는 높은 해상도보다는 높은 주사율을 가진 디스플레이가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게임 용도로는 다소 부적절합니다. 이 노트북은 스피커도 이전과 동일합니다. 2W 출력 스피커가 양쪽 하단에 배치되어 있는데 사운드는 베이스가 많이 부족합니다. 솔직히 에어로 정도 모델이면 스피커도 좀 좋은 걸로 바꿔줄 만도 한데 말이죠. 참 아쉽습니다. 다음으로 키보드는 4열 숫자 패드를 포함한 풀사이즈 배열을 하고 있고, 좀 배열이 답답한 느낌은 있지만 키보드 자체의 키감은 상당히 괜찮고 조용한 키보드입니다. 터치패드는 글래스 재질로 감도는 좋은 편이지만 다른 노트북들의 터치패드 사이즈들이 커지고 있어 이제는 좀 터치패드가 작아 보이네요. 자, 이제 드디어 성능에 대해 얘기할 차례입니다. 인텔 10세대 노트북 CPU 중 최상위 라인업인 i9-10980HK RTX 30번대 노트북 그래픽 중 최상위 라인업인 RTX 3080 랩탑 GP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가바이트의 노트북에는 기가바이트 컨트롤 센터라는 앱이 달려있어 CPU와 GPU의 파워, 그리고 펜 속도를 꽤 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CPU와 GPU의 전력은 최대로, 펜 속도는 게이밍 세팅으로 놓고 성능 테스트를 했고, 약 24도의 실내에서 책상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CPU 테스트로 시네벤치 R23을 돌려봤습니다. 점수로 보면 멀티코어 9353점, 싱글코어 1284점으로 2020년형 에어로의 i7 CPU보다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가 시행되는 동안 CPU의 유지 전력은 80W, CPU 온도는 86도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i7 1087H CPU는 테스트 중 전력이 58W였거든요. 그러니까 i9 CPU는 i7과 비교했을 때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고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여 더 높은 클럭을 뽑는 정도의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라이젠이랑 비교하면 멀티코어 점수는 밀리고요. 긱벤치5 점수는 짧은 부하만 건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더 줄어듭니다. 싱글코어든 멀티코어든 10세대 i9 CPU는 10세대 i7보다 그렇게 큰 성능 우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블렌더 CPU 렌더링 테스트는 BMW 테스트 파일 렌더링 하는데 4분 5초가 걸려 여기서도 i7과 큰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컴퓨터의 일상적인 사무용 성능을 테스트하는 PC마크10에서는 총점 6080점이 나왔는데, 뭐 이 테스트는 일정 점수 이상이면 사실 그 차이가 큰 의미가 없는 테스트이긴 하지만 이건 작년 에어로보다 살짝 낮은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프리미어 프로 테스트입니다. 제가 항상 테스트에 사용하는 소니 카메라 4K로 촬영하고 나름 빡센 색 보정을 시행한 4K 시퀀스를 4K 유튜브 프리셋으로 인코딩했을 때 2분 36초가 걸렸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는 인코딩 시에 그래픽카드에 엔뱅크 인코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좋은 그래픽카드가 인코딩 속도에 도움을 줍니다만 RTX 20번대와 비교해서 드라마틱한 속도 향상은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준화된 프리미어 프로 성능 테스트인 퓨젯 벤치마크 4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시켜보면 총점 772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데스크탑을 대체해서 영상 편집용 컴퓨터로 고성능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소식이겠죠. 기가바이트 에어로의 RTX 3080은 다이나믹 부스트 포함해서 GPU 최대 전력 레벨은 105W입니다. 더 이상 엔비디아에서 그래픽 소비 전력에 따라서 맥스Q 그리고 맥스P란 말을 쓰이지 않긴 하지만 소비 전력만 보면 맥스Q에 해당하는 수준이죠. RTX 3080이 들어갔다고 해서 기가바이트 에어로의 150W 레벨의 그래픽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GPU 벤치마크를 보면 긱벤치 오픈CL 점수는 12만 점대로 데스크탑용 RTX 3080과 비교하면 3분의 2 수준이지만 노트북용 RTX 2060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점수입니다. 3D마크 점수입니다. 다이렉트 11 게임 성능을 반영하는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는 그래픽 점수 24,755점, 피직스 22,243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아직 제가 이거랑 비교할 만한 테스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긴 한데요. RTX 2080 슈퍼 맥스Q랑 비교하면 대충 15% 정도 더 높은 점수일까요? 점수 상승폭이 아주 크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이렉트 12 게임 성능을 반영하는 타임스파이에서는 그래픽 점수가 9,802점으로 여기서도 RTX 2080 슈퍼 맥스Q랑 비교해서 그렇게 크지 않은 점수 향상폭을 보입니다. 그러면 실제 게임 성능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RTX 3080 랩탑 GPU가 4K 해상도를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4K 해상도와 풀 HD 해상도 둘 모두에서 테스트 해봤습니다. 먼저 레드 데드 리뎀션 2입니다. 그래픽 프리셋 바를 최대로 올리고 내장 그래픽 벤치마크 돌렸을 때 풀 HD 해상도에서 평균 68.7, 최하 34.3fps, 4K 해상도에서 평균 35.6, 최하 27fps로 측정되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레이트레이싱 울트라 옵션 프리셋으로 밤시간 도로 주행 시 풀 HD 평균 50, 1%로 37프레임, 4K 평균 26, 1%로 20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위쳐3입니다. 최상업 비전2 시 풀 HD 평균 112, 1%로 54프레임, 4K 평균 47, 1%로 42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에이펙스 레전드입니다. 최상업 훈련장 기준으로 풀 HD 평균 158, 1%로 116프레임, 4K 평균 64, 1%로 48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GTA5는 이전 다른 게이밍 노트북 테스트에 사용했던 최상업에 가까운 옵션으로 내장 벤치마크를 시행하였을 때 마지막 자동차 씬에서 풀 HD 평균 91, 1%로 58프레임, 4K 평균 44프레임, 1%로 31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풀 HD 해상도에서의 게임 성능은 괜찮았지만 4K로 해상도를 바꿨을 때는 게임에 따라 풀 HD 해상도의 절반 혹은 그 이하로 프레임이 감소했습니다. 아직 고사양 게임을 4K 해상도로 플레이하기에는 그래픽 파워가 약간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RTX 3080의 전력이 최대 105W까지 올라간다고 말했지만 이건 다이나믹 부스트, 그러니까 CPU 파워가 덜 필요한 게임에서 GPU의 전력을 끌어올렸을 때 105W까지 쓸 수 있다는 소리고, GTA5 같이 CPU도 많이 쓰는 오픈월드 게임에서는 CPU에도 많은 전력을 줘야 하기 때문에 GPU의 전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이건 노트북이 처리할 수 있는 총 발열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GTA5처럼 CPU와 GPU를 둘 다 빡세게 사용하는 게임에서는 CPU 90도, GPU 80도까지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 노트북이 발열이 좋다는 얘기가 최근 많이 보이는데 사실 내부 온도가 그렇게 낮냐고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노트북이 쿨링이 좋은 부분이 있는데 노트북의 표면 온도 관리는 좋은 편입니다. 게임 중 온도가 높은 부분은 40도 중후반까지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자주 손이 닿게 되는 키보드 대기 온도는 30도대로 상당히 안정적인 편입니다. 다만 팬 소음은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도 상당히 있는 편이고 팬 소리의 피치도 높은 편이라서 데시벨에 비해서도 좀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컨트롤 센터에서 팬 모드를 노멀 이상으로 놓게 되면 노트북을 아이들 상태로 두거나 간단한 문서 작업만 해도 소음이 귀에 들리게 됩니다. 콰이어트 모드에서는 제로 팬이 가능하긴 한데 그럼 콰이어트 모드로 바꿔두면 되지 않느냐? 문제는 콰이어트 모드에서는
발열 처리가 잘 안돼서 간단한 작업만 해도 노트북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되고 결국 여기서도 간헐적으로 팬이 돌았다 꺼졌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조용한 노트북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배터리는 99W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지만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에 고성능 부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면 밝기 50%, 음량 30%로 1080p 60fps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를 연속해서 재생했을 때 배터리 타임이 4시간 40분 정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에어루는 4K OLED 디스플레이와 꽤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노트북으로 게이밍이나 영상 작업, 3D 작업 등등을 위한 고사양 휴대용 시스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겠습니다. 썬더볼트나 UHS-2 SD카드 리더 등 프로를 위한 포트 구성도 충실하고요. 하지만 힌지 문제나 팬 소음, 웹캠 등 예전부터 알려져 있는 문제는 고쳐지지 않았고 GPU만 리프레시된 모델이죠. 그리고 4K OLED 디스플레이는 작년 기준으로는 노트북에 쓸 수 있는 최고의 디스플레이였지만 지금은 QHD 165Hz 고조세열 디스플레이가 노트북에 탑재되는 등 이제 이 OLED 디스플레이가 최고의 디스플레이라고 말하긴 좀 어려워졌죠. 그리고 GPU는 리프레시 됐지만 아직 CPU가 인텔 10세대 그대로라는 것도 사실 아쉬운 부분이고요. 물론 지금 라이젠 세전 노트북은 공급 부족으로 구할 수도 없고 인텔 11세대 CPU는 아직 쿼드코어 모델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 있지만요. 이 노트북을 구매해도 좋을까요? 제가 테스트한 이 옵션 말고 적절한 옵션으로 낮추어 구매하는 건 사실 나쁜 선택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